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고 낮에는 햇빛이 쭉 가을 햇살이 전형적인 가을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틀이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여러분들 아마 가을에 아주 정취를 만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네, 저는 뭐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종 행사라든가 또 보자는 분들이 꽤 많이 줄을 잇기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글쎄요, 최근 몇 년 동안 요즘이 제일 분주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분주히 움직이는 또 가을을 잘 보내셔야 연말과 연초 또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년 안 바쁜 계절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1년 중 가장 바쁜 요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그 청주, 청주에서도 청주 흥덕구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지금 돼 있습니다. 뭐 출마 공식 기자회견까지 했으니까 기정사실로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격려를 보내주시고 또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왕애청자 여러분들은 아이고 글쎄 총선에 출마하면 이제 방송을 자주 못 볼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과의 그 인연 이것은 뭐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예컨대 국회에 진입하는 하늘이 도와서 국회에 진입해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들과의 그 교류 만남은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아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슈 1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슈 1 보여주시죠. 특별 귀하 1호 혁신위원장 바로 인요한 교수입니다. 인요한 교수. 인요한 교수 여러분들 딱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뭐 여러분 그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아주 이 구수한 이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인요한 지금은 특별 귀화를 해서 여탄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만은 아주 독특한 인요한 교수입니다. 일단 그분의 간단한 프로필을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생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 순천 출신이라 말이 구수한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구사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웃죠. 야 정말 참 이 전라도 사투리를 저렇게 잘 쓰는구나.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그쪽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몸에 이 사투리가 밴 상태인데요. 참 구수합니다. 저도 한두 번 이렇게 같이 얘기할 그 경험이 있는데요. 연대 의대, 세브란스 의대에 지금 재직 중인데요. 재단법인 유진벨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유진벨, 북한 돕기에 나서는 의료관계재단인데요. 유진벨 대표, 또 세계 결핵 제로운동 본부 부총재까지 지냈고요.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진료소장.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이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오거나 또 급하게 어디 오지에 가는 분이거나 그럴 국제 관련된 진료소의 소장이라는 얘기죠. 전공은 가정의학과 주임 교수입니다. 연대의대 가정의학과 주임 교수.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정당 관련된 활동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시절에 대통령 중앙선대위원회 직책이 조금 길죠. 제18대 대통령 중앙선대위원회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18대
새누리당에서 역임을 했기 때문에 정당 활동이 처음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더 이목을 끌죠. 그러니까 뭔가 이번처럼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이뇨한 교수를 찾는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 지금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내정인데 요거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면은 내정이란 말을 빼고 예, 혁신위원장으로 됩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이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혁신위원장으로 불러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네, 이 귀화를 한 분인데요. 상당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신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뭐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하는 얘기를 생각하십니까? 그냥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호남 출신을 전진 배치한다는 것은 예, 상당히 전략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과 또 호남이라는 얘기는 일반 탕평책이죠. 탕평책. 예, 호남 또 전라도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 중에 가장 굳건한 세력입니다만은 이제 호남 출신의 인요한 교수 그리고 그분은 예, 지금은 특별 귀화해서 한국인 국적이지만 4대째 한국에서 이 의술을 한국에 전파를 하고 또 뭡니까 한국인을 위해서 그 의료 시설이 빈약할 때 의료 기술을 전수를 하고 저 호남에도 마찬가지로 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그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예, 기여를 한 게 사실입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4대가 이 앞선 4대가 그렇게 의술을 한국에 전파를 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비교적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을 드리면은 비교적 잘된 분이다. 뭐 100점짜리 인선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연이어서 인사 문제가 예, 이게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정말 인사가 만사여야 되는데 인사가 망할 망자의 망사로 될 위험에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은 예, 상당히 그 합격점을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할 때는 일단 호남을 기반으로 또 미국 그 뿌리가 이제 미국 아닙니까? 예, 미국인이고 호남에 이렇게 선교사로 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면서 의술을 4대째 지금 한국에 전파하는 그런 아주 상당히 독특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한 그 가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혁신위원장으로서 높은 평가를 준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물론 저거보다도 더 참신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새누리당에 이미 정당 활동에 또 당이 어려울 때 그런 그 외부 수혈용으로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치권의 완전 신인인 그런 그 참신성 이것은 약간 뭐 떨어질 수는 있겠죠. 지금 2번, 3번 정치권으로 불려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사람을 타진을 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인요한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기 전에 대략 한 5분한테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공을 들인 사람이 30대 후반에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의 그런 그 재계에 있는 그 사람인데요. 이렇게 삼고초려를 했는데도 끝까지 응답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의 당이 처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방증입니다. 예, 이게 상당히 당이 잘 굴러가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을 훨씬 앞서고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그저 한 43%, 45%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은 서로 하려고 하겠죠. 왜? 순풍에 돛단 듯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중반에 아주 고여 있는 상태고 정당 지지율도 여론조사에 따라 틀리지만은 민주당이 앞서는 그런 그 형국인 상황에서 누가 와도 혁신위원장이 쉽지가 않다.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김기현 대표 스타일을 지적하는 분이 많은데요. 예, 이분이 당을 꽉 장악을 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다른 당대표보다 조금 부족하다 하는 얘기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권을 주는 혁신위원장, 예, 이건 당대표와 같은 동급입니다. 동급. 왜 더 이상 보고를 할 유예가 없으니까 모든 전권을 단 혁신위원장이 출범을 하면은 당연히 당대표의 위상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당대표의 위상은. 왜? 모든 언론이라든가 주목을 혁신위원장한테 하지 기존의 당대표는 그야말로 병풍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의 전권을 주고 이른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분에게 그것을 맡기면은 당대표의 누수 현상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참신하고 일부의 공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아주 잘 됐네, 혁신위원장으로서 적임이야 하는 분에게 그것을 맡기면, 예, 맡기면은 상당히 당 참신성에 대해서는 올라가지만 당대표로서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적절한 수준의 인물, 그리고 전권이 아니라 일단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적정 수준의 컨트롤이 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김기현을 비롯한 현재의 지도부의 생각일 겁니다. 왜? 지금 현재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회의 급격한 그런 힘 빼기가 진행이 되면은 그거를 사람의 이상 참 이 용인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혁신위원장이 인선의 난항을 겪는 것입니다. 예, 전권을 주고 이제 당대표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알아서 다 한번 해보쇼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 당의 그 거는 기대는 올라가겠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의 그런 파워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 2주 동안의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이 사람이면은 상당히 주목을 받겠거니라고 해서 마지막에 공을 들였는데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요한 연세대 교수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몇 가지 인요한 교수는 꽤 이렇게 참신성과 그리고 경륜, 정치에 전혀 새로 처음 정치판을 겪게 되면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에 또 이런 비상시에 임무를 맡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참신성은 어느 정도 담보를 갖다, 뭐 완전 파격적인 그런 인사는 아닌데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혁신위원장 출범에 앞으로도 또 열흘 20일이 또 지나가면은 그게 이 신선도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흘 이상 끈 것도 언론의 지적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 카드로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베스트 카드 중에 하나였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이 판단에 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카드는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에서는 나름대로는 아주 베스트 그런 카드가 아닌가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각 차이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인정을 하는, 그게 바로 그게 관용이고 여러 가지 포용의 원칙인 것이죠. 서로 상대방이 나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지점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은 배척을 하고 적으로 몰고, 그게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지탄을 받는 개딸들의 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과 적군을 완전히 구분을 하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군으로 내보는
예, 그런 게 지금 민주당의 강성, 이재명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다음 대선은 모두 무조건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 생각과 다른 것은 다 지금 비명계처럼 공천 절대 주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10명에게 물으면 10명의 다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네, 이것이 관용의 첫, 예, 그게 톨레랑스라고 하는, 예, 프랑스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뭐 톨러런스가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예, 바로 톨레랑스. 서로 다름을 너는 나와 당신은 나와 그쪽 세력은 바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데서 톨레랑스, 즉 관용이 시작이 된다. 네, 그것은 뭐 정치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예,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추송조 어찌하오리까? 추송조를 어찌하오리입니까? 네, 여러분 이미 아마 아실 겁니다. 추미의 약자겠죠. 송영길의 약자일 겁니다. 조국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추송제를 어찌하오리까? 이거는 우리가 이른바 자유우파가 어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즉 추송조 출마설에 민주당이 벌벌 떨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글쎄요, 우리는 뭐 민주당 내막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관심 있게 지켜만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 세 사람이 공통점이 다 총선에 출마를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출발이 됩니다. 총선에 출마를 하고 싶다. 네, 이미 이제 이들은 어떻습니까? 갈 것자의 거물들이죠. 갈 것자의 클 것자의 거물이 아니라 갈 것자의 거물인 걸로, 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호시탐탐 총선에 또 나오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혁신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선임의 배경, 예,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예, 긍정적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되 너무 지나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면은 뭐 이 발전이 없죠.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대참패 17.8% 차인가요? 그 격차는 사실 예,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격차지만, 예, 차라리 잘 됐다라는 논평을 그 다음날 제가 해드렸죠. 예, 어차피 구청장 자리 하나 저쪽에 던져주고 정말 환골탈태의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은 총선에서 만약에 저런 결과가 모든 지역구에 다 10% 넘게 민주당 일색으로 딱 도배를 하는 그런 날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최악이란 말도 부족할 정도였죠. 4월 10일 밤 11시 넘어서 모든 지역구에 수도권을 비롯해서 제가 나가는 청주, 흥덕구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10% 넘게 저렇게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우리로서는 대참패가 만약에 또다시 재현이 되면은 그거는 악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큰 불운이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지금 윤 대통령의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국회에서 판판이, 예, 입법을 허용치 않는, 예,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제발 일 좀 하게 합시다. 이런 법률을 통과를 시켜야 바로 그게 민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해도 중요한 법안은 뭡니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판판이 입법의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꿈쩍도 안 하죠. 그런 현상이 또다시 재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남은 3년 반 동안의 윤 대통령의 임기는 식물 대통령이란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완전하게, 예, 레임덕이라고 그러죠. 예, 오리가 기우뚱
이렇게 걷는 데서 따온 레임덕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윤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있지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처럼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총선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를 하는 상황인데 그 매를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 아주 강도 높은 회초리로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좀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고 수십 대를 내친 것이죠. 네. 18% 차이면은 아주 고강도의 그 회초리를 18번을 내리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방주사는 정말 아주 강도 높은 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 그게 바로 환골탈태의 정당 변혁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의 당대표와 같은 수준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전권을 행사하는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특별귀하 1호 교수가 내정된 그 배경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조추송, 추송조, 이거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민주당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덜벌벌 떨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각기 나름대로 이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은 조국대로 뭐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지만 상당한 부분의 그런 팬덤이 있죠.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싫어하는 그런 그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당대표도 하고 또 광진에서 5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지 세력이 굳건하죠. 송영길도 마찬가지죠. 송영길도 당대표를 하고 인천에서 또 5선을 한 상태니까 싫어도 좋아도 나름대로 지지그룹이 확실하게 있는 그 이른바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인데 자 지금 왜 민주당에서 이 세 사람이 계륵 같은 존재가 됐나. 계륵 정말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달게 그 갈비살이죠. 갈비뼈에 붙어있는 살 이게 먹기는 참 힘들고 그렇지만 버리기는 아깝고 바로 요 세 사람이 달게 계륵 같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추미애부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추미애는 원래 지역구가 광진입니다. 광진인데 지난 총선 때는 출마를 안 했고 그 지역에 누가 차지를 했나요? 고민정이 차지를 했죠. 광진 을에 고민정이 차지를 했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정신을 차리면 내도 총선에 나갈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경우에는 나는 총선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나는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이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개딸들이 더욱더 지금 당의 영향력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추미애가 이낙연을 상당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이재명을 열심히 지금 아주 띄워주는 그 선봉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과 개딸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공고히 이 민주당 내부에 그립을 쥐고 그렇다면은 나는 이전에 광진 원래 광진 을이 지역구였습니다. 지금 고민정. 그런데 그 옆에는 광진갑에 전해숙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데 여러분들 이름은 뭐 크게 자주 들어본 의원은 아니죠. 바로 이낙연하고 관계가 좋다고 평가를 하는 범 이낙연 쪽이라고 분류가 되는 그 전해숙을 밀어내고 거기에 자기가 출마를 할 가능성도 살짝 열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광진갑이 됐던 광진을이 됐던 출마에 대해서 거의 공식화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영길은 지금 이 셋 중에서 가장 민주당에서 제발 이 사람 좀
출마를 안 했으면 출마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바로 송영길인데요. 왜 그럴까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이미 지금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탈당한 뒤 반검찰,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반검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돈봉투 사건은 지금 수사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2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서 한 명은 구속이 되고 한 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정점에 속해 있는 송영길 이 사람은 총선에 나온다고 치면은 무조건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송영길에 대한 비토 세력은 민주당 내에 무척 강하다라고 제가 취재가 됐습니다. 예, 또 하나는 조국은 제가 보기에는 총선 출마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으로 보면은 다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조국의 최근 바로 지난주네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민자를 검찰의 검으로 살짝 바꾼 대한검국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더군요.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맹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위해 다양한 범민주 진보 세력과 국민의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지금 민주당 의석이 169석입니다. 총 300석 중에서 169석, 과반이 151석이니까 과반은 훌쩍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석이 있으면은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안 국회 통과가 가능해지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300명 중에 200명을 차지하면 3분의 2죠. 3분의 1을 차지하면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하고 즉 개헌이 국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예, 이렇게 200석이 되면은 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글쎄요 제대로 굴러갈까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와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모두 뒤엎은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1구2원을 계속 보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1구2원을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조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추미애, 송영길, 조국 이렇게 추송조 세 사람이 총선에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아유 저 세 사람은 진짜 안 나와야 민주당이 사는데 왜 저렇게 계속 총선 얘기를 하고 다니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벌벌 떤다 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셋 중에서 민주당이 제발 이 사람은 좀 주저앉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송영길이다. 송영길은 지금 현재 사법처리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봉투라는 가장 까칠까칠한 예민한 그런 그 사안의 총 책임을 맡게 될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송영길에 대한 그런 그 비토 거부권이 엄청 심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송영길은 글쎄요 공천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적절한 지역을 택해서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자기가 물려준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이 거기에 지금 현역으로 있는데 거기에 다시 되돌아가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죠. 인천의 어디 적절한 지역에 아마 무소속으로 내 출마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배수진을 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 추송조를 어찌하오리까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예, 안고 가기가 아니라 끌고 가기 이렇게 제목을 수정을 했군요. 이재명 오늘 당무 복귀
총선용 가결파 5인. 예,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대략 그 내용을 아시겠죠? 가결파 5인 이건 뭡니까? 지난번에 예, 불체포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이른바 민주당 내의 대표적인 비명계죠. 비명계. 예, 이원을 비롯해서 5명 자기 스스로도 나는 예, 동의를 했다. 이재명은 체포돼야 된다라는 동의를 했다는 5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과연 징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비둬서 통합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지금 민주당 내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이 오늘 35일 만에 당무 복귀를 해서 최고위원회 주재를 했죠. 그런데 이 5사람을 끌고 가기 이렇게 따뜻하게 안고 가기가 아니라 이렇게 질질질질 지금 땅바닥에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지못해 예, 이 사람들을 징계를 하거나 하면은 더 큰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안고는 가야 되는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안고 가기를 내키지는 않고 그래서 저렇게 뭡니까 줄에다가 매서 예, 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총선용이다. 총선용. 니들 맘 같으면은 다 잘라내고 싶지만 총선을 위해서는 그냥 예, 내가 안고 가는 신용을 내겠다. 그렇지만 정말로 마음에 내키지를 않기 때문에 질질질질 끌고 가겠다 하는 예, 상당히 이거 아주 위트 있게 잘 표현을 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만평, 두 번째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수도권 내 지역구 위기론. 수도권 내 지역구 위기론. 설마 내 밥그릇은 아니겠지? 어디로 나올까? 한동훈. 예, 5번째 이슈에 한동훈 출마설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디로 나올까? 예, 서울의 지도를 보고 지금 살펴보고 있군요. 설마 내가 지금 내 지역구는 아니겠지? 그래서 수도권 위기론인데 내 지역구 위기론. 한동훈이 어느 지역을 택해서 나오면은 그 현재 거기에 당협위원장이니 현역위원들이 만약에 있는 지역구라면은 내 밥그릇을 뺏어갈 그럴 상황이니까 내 지역구 위기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오늘 2개의 만평 상당히 예, 아주 그 피부를 잘 찌르는 예, 그런 핀포인트 만평이 예, 상당히 수준급이었습니다. 네, 3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3번째 이슈입니다. 돌아온 당연히 이는 이재명이죠. 첫마디는 무엇일까? 돌아온 첫마디는 무엇일까? 예, 이슈 3번째 이슈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뭡니까? 당무를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 주재를 하면서 35일 만인가요? 당무를 주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카르텔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내각을 총사퇴하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각을 지금 민심을 도저히 지금 현재 내각으로서는 담지를 못하니 내각 총사퇴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각 총사퇴와 함께 또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도 제안을 했군요.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영수회담을 제공을 했죠.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영수라는 얘기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의 총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둘이 만나야 된다. 이게 영수회담 아닙니까? 예, 대표회담이면은 김기현 대표라는 현재의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과 이재명 만나는 게 대표회담이고 영수회담이면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나는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지금까지 주구장창 요구를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수회담이 지금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정 그렇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이렇게 3자 회동 요것은 한 발 물러서 수용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톤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제안을 한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예, 저는 3자 회동이 곧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서로가 내칠
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누차 이런 접점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바로 이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제3자 회동이 곧 성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 실현되지도 못할 영수회담만 계속 그 이재명이 강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정말 이 립서비스 말로만 계속 영수회담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반드시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발 슬쩍 물러서는 그 제스처를 보이면서 여야 3자 대통령이 주관을 하는 여야 3자 회동을 그래서 이른바 역제안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 대통령실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를 이제 역으로 제안을 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이 내각 총사퇴, 지금의 민심을 담지 못하는 내각은 책임을 지고 다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내각의 총사퇴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의 집권당, 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그런 구조를 송두리째 이게 흔드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내각 총사퇴는 그야말로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왜? 나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도 진두지휘한 강서구청장 선거를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냥 한번 아주 강력한 야당 대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질러보는 것이다. 이 내각 총사퇴는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얘기를 듣고 윤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 내각 총사퇴를 하겠다라고 나올까요? 예, 이거는 뭐 천부당 만부당 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는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충분히 판단을 하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말로 끝이 아닌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거는 얘기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또 서두를 꺼냈죠.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하고 한번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정책과 행정의 권위를 확보하는 길이다라고 덧붙였죠. 그러니까 이 발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하는 두 손으로 환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지금까지 주요 과제였지만 이루지 못했던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정부에 기대한다. 그리고 법령 정비 등에도 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 이 얘기는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 의료, 공공의료 확충 이거는 여야가 다르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가 지금까지 여러 번 거론이 됐던 수건사업 중에 하나니까 글쎄요 왜 꼭 1000명이냐 그리고 1000명이 필요한 의료 또 이 오지 이런 데 흘러가도록 이거는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 면에서의 그 과제는 있지만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렇게 지금 볼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야가 다른 속셈은 그거의 노림수는 다 다르지만 일단 이 의사의 확충 또 의사 확충을 통해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그쪽으로 이 의료 의사가 적절하게 분배가 되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행정의 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곧 마련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의사 확충 요거는 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면서 무능과 폭력적인
행태의 표상이 된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이재명 글쎄요.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참 뻔뻔한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뻔뻔한 것도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많고 많은 지금 이 사법 처리도 7번, 8번에 걸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건재한 걸 보면은 참 글쎄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아무튼 참 독특한 그리고 생명력이 굉장히 질긴 아주 잡초 같은 그 근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 것만은 참 틀림이 없죠. 네. 좋은 책상과 좋은 건물에 앉아서 세상을 보면 평화롭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월세 내기 어렵고 직장 구하기 어렵고 아이들 먹거리 하루하루 걱정하는 우리 민초들은 그야말로 삶이 지옥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슬쩍 민생 얘기를 또 이제 꺼낸 상태인데요. 아무튼 오늘 35일 만에 이 최고위원회 즉 당무에 복귀를 해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에 책임이 있는 내각은 총사퇴를 하라.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실시를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정은 장난이 아니니까 우리가 좋은 정책 이것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국정은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네요. 예, 정치, 현실, 그리고 국정,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라는 말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예, 국정이 지금 현재처럼 저렇게 삐걱삐걱 그리고 힘이 있는 건 정권은 교체됐다 손치더라도 국회 권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169석, 언론 환경도 그대로 기울어진 환경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을 모든 대통령에게 책임을 던지고 본인 스스로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서는 될 것도 안 되죠. 예. 통렬히 지금 야당 대표로서 지금 저렇게 어려운 민생에 통렬히 반성을 하고 있고 그 통렬한 반성 위에서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통해서 협조할 거는 모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 크게 나와도 이게 들뚱말뚱한 상황인데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내각에 장관 차관들에게 돌리는 저런 모습이 글쎄요 어찌 비춰질지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해 보시도록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정진상 안아준 게 혼자 뒤집어 쓰라는 신호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사설입니다. 제 사설. 예, 이재명 관련 제가 지금 국정이 장난인가 라는 말을 보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사설을 갖고 왔습니다. 예, 오늘 조선 사설인데요. 예, 사설의 관련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정진상 안아준 게 죄를 혼자 뒤집어 쓰라는 신호였나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예,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씨와 관련해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다 라고 돼 있는데 뭘 공모했는지가 없다면서도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있다면 정시 책임이지 자신은 무관하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정진상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정책실장 직책을 갖고 이재명의 대리인 것처럼 일했던 최측근 실세였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서도 개발계획 수립 등 대장동 개발을 위한 7건의 인허가 중요 문건을 결재를 했다. 추가이익 환수 조항 배제 등 대장동 배임 의혹의 핵심 문서들이다. 이들 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이재명이었다. 그런데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 문서를 결재했다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재명은 앞선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정 씨를 한번 안아봐도 되느냐고 허락을 받은 뒤 등을 두들기면서 격려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최측근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날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다시 한번 내 책임은 없다 하고 선을 그으며 모든 잘못을 정씨 개인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은 이 사건 초반엔 유동규 정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개인 비리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정진상 씨도 유동규에게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실제 문재인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사건을 유동규 개인 비리로 끝냈다. 문재인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이 유동규의 개인 비리로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했다. 그러다 정권 교체 이후 유동규 씨가 이재명을 비롯해 정진상, 김용 등 최측근 인사들의 사건 연루 의혹을 잇따라 진술을 하자 이재명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발끈했다. 이후 최측근들이 다 기소되자 이젠 비리가 있다면 최측근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이재명은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 이재명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몰래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저 앞서 거는 유동규한테 다 유동규가 알아서 한 것이 나는 관계가 없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불법 의혹에 대해서도 그건 다 이화영이 한 것이지 나랑은 관계없다. 이렇고 완전한 자기가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까지 일관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북한에 쌀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 공문에 결재를 해놓고도 이 전 부지사가 나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자신을 위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최측근들이 자신 모르게 저지른 것이라고 피해가고 있다. 참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사설은 끝을 맺습니다. 예, 뭐 유동규도 그렇고 또 이화영도 그렇고 다 그들이 한 것이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지 나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 이재명이 관여한 바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끝에 한 문장을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최측근들이 자신 모르게 저지른 것이라고 피해가고 있다. 이재명은 참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사설은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상이는 유동규와 달라서 혼자 뒤집어 쓸 겁니다. 3년 후 대선에 베팅하겠죠. 우리 세비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다른 범죄자도 안아주고 업어주고 해도 되겠네. 좌측 판사도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배웠을 텐데 말구순이님 그렇죠? 저건 이 판사가 이 허가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끌어안기 이런 그 신용을 내지는 못했는데 또 판사가 또 그렇게 하라고 또 이 허락을 해준 거 그것도 참 지금 말씀과 같이 지금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5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동훈의 종로 출마 이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동훈의 종로 출마. 글쎄요.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종로 출마를 하면 국민의힘의 총선에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당 지지율이 정체 상태고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여론도 지금 3~4%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총선을 이끌어 나갈 이른바 스타성 출마 후보자가 필요한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붐업을 일으킬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당 안팎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겠죠. 본인의 의사인데 본인이 지금 행보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총선 출마, 즉 정치판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기조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읽힙니다. 물론 지금까지 본인은 한 번도 나 총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정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사석을 막론하고. 그렇지만 그의 행보나 국회 출석해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총선 출마에 연계를 한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출마에 무게중심으로 지금 살짝 옮아왔다. 누가 한동훈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총선 출마 쪽으로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무게중심을 옮긴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법무부 장관을 잘 수행을 하고 있으니 법무부 장관을 더 오래 해서 이 법적으로 모든 그 민주당과 관련되는 뭐 이재명 수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말끔히 끝내주는 게 더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출마해서 의석을 하나 갖고 오는 것보다 법무부 장관을 수행을 해서 이재명도 구속을 시키고 또 문재인의 그 현행법 위반도 다 엄벌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한동훈 같은 그런 뭐 거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한동훈 하면 이제 알 정도는 되니까 일개 장관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중물이라고 하죠. 총선에 이른바 마중물, 물을 넣고 이렇게 옛날식의 물 기르기 하면은 그게 이 수도처럼 콸콸콸콸 터져나오는 그런 역할의 가능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는 가능성, 지금 현재 한동훈은 뭐 100% 출마한다. 에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희 그 분석으로는 지금 점점 몸과 마음이 총선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와 마음 먹기가 상당히 구체화되는 단계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이번엔 종로보다는 비례 2번을 주고 전국적 지원에 힘쓰게 해야 합니다. 종로는 다음에 나가고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는 하되 비례가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종로, 물론 종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라는, 아직까지도 정치 1번지라는 수식어가 붙죠. 그만큼 이른바 대권 주자들이 다 종로를 거쳐서 뭐 노무현을 비롯해서 이명박 대통령 뭐 다 종로를 거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른바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로서는 지금 부동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그래서 종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는 데는 서초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데서 출마를 하면은 이제 서초 지역에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서초, 강남 지역은 누가 후보가 돼도 다 국민의힘에서 쉽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꽂을 필요는 없지요. 네. 뭔가 상징적인 그 종로에서 이기면은 뭔가 그래도 대권 후보로서 올라가고 그리고 정치 1번지에서 이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커질수록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를 하는 거니까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자꾸 이제 종로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분님이 말씀하셨나요? 이번엔 종로보다는 비례 2번 정도를 주고 전국적인 지원에 힘쓰게 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한동훈의 이제 이른바 지명도, 스타성 이런 거를 볼 때 전국의 유세를 다니면서 그 지역의 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2번 한동훈. 저는 글쎄요. 비례대표를 주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비례대표 2번은 뭐 100% 당선이 되는 것이지만 제가 전략을 짠다면은 세부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 이렇게 이 냇물이 바다에서 만나듯이 목표는 하나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컨대 비례대표 20번 정도로 하면은요, 비례대표 20번 정도로 하면은 잘하면은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당선권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략 한 15번 정도까지는
선거에 참패를 해도 당선이 됐고요. 지난 4년 전에 선거가 그랬죠. 예, 지역구에서는 참패를 해도 비례대표에서는 17번인가까지 아마 됐을 겁니다. 17번, 8번. 그러니까 한 20번 정도의 배치를 해 놓고 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비례대표 20번인 한동훈도 당선이 될 수가 있고 이게 패배하면 20번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배수진을 치는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 2번보다는 그렇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울리는 뭐 그런 이 수순이 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뚜벅뚜벅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주의 흥덕구에 총선에 출마를 합니다. 이제 뭐 공식적으로 출마 기자회견 했으니까 제 방송에서도 이제는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청주에 4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흥덕구, 상당구, 청원구, 서원구 이렇게 4개 지역구가 있는데 지금 흥덕구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0년 동안에 민주당의 텃밭 중에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오아시스였죠. 지금 현재는 접시꽃 당신 도종환 의원이 3선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중에는 하나가 이제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3선, 지금 도종환이 3선 이렇게 20년 이상을 민주당이 아주 텃밭으로 누가 출마하든 간에 그냥 묻지마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험지 중에 험지, 아주 자갈밭 험지를 제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 기류를 한번 바꿔보겠노라. 그리고 흥덕을 이 대한민국 정치 변혁의 중심지로 한번 우뚝 세우겠다. 경제는 이미 흥덕은 청주의 중심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의 아주 한복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X축, 이렇게 X축을 딱 하면은 바로 이 접점이 정중앙이 바로 청주 흥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적인 그런 이 위치가 하늘이 내려준 위치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리더만 만나면은 지금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천혜의 요충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죠. 중부고속도로 마찬가지로 서청주 IC가 바로 그 흥덕이 바로 서청주 IC입니다. 그리고 오송 KTX의 오송역, 지금 이제 이름을 청주 세종역으로 뭐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바로 그 오송이 지난번에 오송 참사가 일어났던 그 오송이 청주의 흥덕구입니다. 흥덕구. 그러니까 얼마나 또 청주역도 바로 흥덕구에 있고요. 전철, 기차, KTX, 고속도로 이런 게 모두 다 지나가는 곳이 청주 흥덕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제 전문성이 있는 제대로 된 리더만 만나면은 이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을 거치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바로 그 지역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물론 뭐 접시꽃 당신 도종환 의원이 지명도가 저보다 훨씬 높은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좀 바꿔봐야 한다는 공감대를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각종 행사라든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은 진짜 우리 지역도 한번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변화의 욕구를 제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지금까지 이 운동화를 지금 3켤레째 신고 있는데 앞으로 5켤레를 더 이렇게 신을 정도로 열심히 제가 다니면 발품을 팔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희망의 불씨를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립니다. 김 박사 꽃 승리하세요. 시들은 접시꽃을 갈아엎고 내년은 아름다운 무궁화꽃으로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에서는 접시꽃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할미꽃 당신이라는 또 그런 유행어가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할미꽃 당신은 이제 곧 지는 그런 그 꽃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후에 편하신 시간 보내주시고요. 또 끝날 때 그냥 휙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좋아요, 구독 제대로 켜져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꾹꾹 눌러주시는 게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이 우리 방송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4시에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